이 3이라는 게요, 저하고는 참 이상하게 인연이 많아요.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12년을 했다가 안 된 게 마지막 차수. 그 전에는 이제 법무관이 됐어요. 법무관이 됐다가 그걸 포기하고 이제 고시로 전향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법무관으로 제가 갔으면은 작년에 제대를 했겠죠. 작년에. 근데 이거를 했는데 총점 3점으로 안 됐어요. 총점. 평균도 아니고. 그래서 3회 왼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도 법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하니까 민계공 3인방. 그래서 3이 됐어요. 그리고 민계공 3인방에서 3이 됐다가 랜드 3. 3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KR 3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코리아, R은 리얼 이스테이트, 한국 부동산, 프로페셔널 전문 교육원 어카데미.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해서 3로 했어요.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숫자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그 부동산 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 부동산을 개발을 하는 것까지는 부동산 학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하늘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때가 맞아야 부동산도 사서 오르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천, 지, 인이 합쳐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3이라는 숫자를 붙인 거고요. 근데도 우연스럽게도 저희가 진행하는 게, 저희는 처음에 이제 2년 동안은 부동산 실무 과정을 준비를 했어요. 실무 과정. 실무 콘텐츠는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많아요. 예. 그래서 뭐 한국경제라든지 조인스랜드, 뭐 부동산 TV 하고 다 저희가 제휴를 했고, 실무 과정만을 진행을 하고,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까지 3가지를 콘텐츠를 포함했어요. 그러려면 베이스되는 정보가 법원 경매 정보예요. 법원 경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법원 경매 정보를 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이트를 그렇게 대폭 개편을 했어요. 이왕 나온 거,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게 이제 중개사 과정은요, 사실 금년도 같은 게 민법이 무진장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민법이 토요일날 잡혔어요.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날이니까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또 그 회원들이 지금 등록생이 저희가 꽤 많아요. 안 나오시는 거예요. 등록생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지역에서는. 지금 30명이 넘었어요, 등록생만. 그런데 중개사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 보완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월요일이 우리가 중개사법이죠. 화요일이 공법이고, 수요일이 뭐죠? 공시. 그리고 목요일이 학개론, 금요일이 세법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민법. 그러니까 민법 토요일 날 안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나오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경쟁력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월요일 오전에 중개사법 하면 오후에 민법을 들어갈 거예요. 오후에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하느니 어차피 동영상 촬영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하게 되면 민법은 9주예요. 2달 동안 9주 한 파스인데, 우리는 곱하기 이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총 9회 강의거든요. 한 해 때 하면은 이제 내년 기준이에요. 내년 1월부터 1월 2010 몇 년이죠? 22년 1월부터는 민법이 이제 2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진도를 세세하게 나갈 거예요. 가급적 수업 시간 다 외울 수 있게. 다른 거죠. 여기도 진도 나가고 여기도 진도 나갈 거예요. 그렇죠. 2번 다 오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를 할 거냐면 학습 상담을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 상담 못 하잖아요.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공부에 대해서만 상담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자리가 이제 많이 차질 텐데 그 공부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보게 할 거예요. 시험을 보게 하시고 의무적으로 이건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할 건데 다 체크할 거예요. 사이트 자체에서. 그래서 홈페이지 모르시면 방법 알려드리고 문제 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게 하고 그 데이터 가지고 저는 계속 상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매주.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학원에 상주하면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담 카드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걸 온라인으로도 구현을 할 거예요. 홈페이지 상으로도. 그래서 제가 목표는 다른 욕심 없어요. 그냥 저라는 사람을 믿고 오신 분들에게는 합격을 시켜드리는 게 제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발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시킬 수 있게. 그리고 일단 민법 이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민법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들어가면 1, 2월, 3, 4월, 5, 6월에 한 파서 돌아가는데요. 1, 2월, 3, 4월 들어가면 다른 업체에서 했던 거에 2배, 여기는 2배, 2배니까 4배죠. 다른 데는 2번씩 돌아가는데 우리도 2번씩 돌아가지만 더 자세하게 2번씩 돌아가니까 사실은 아주 강점이 될 거예요. 예전에 15회 때 있었어요. 가장 어렸을 때가 15회 때거든요. 15회 때는 합격생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여기서 15-1 추가 시험을 봤어요. 15회 때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 합격생이 다른 학원에서 한두 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무려 10 몇 명이 나왔어요. 최종 합격이. 1차 합격이 20명이 넘었어요. 다른 학원에서 한두 명 나왔다니까요. 그때 저희는 그랬어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민법 이틀 들어갔었어요. 민법 이틀. 민법이 강해지는 겁니다. 민법이 강해지면 2차 과목의 기본이 민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전체 내용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광고 잘 안 해요. 광고 잘 안 해요. 저는 그 회원들이 오신 분들만 오시고 그래서 광고 해봐야 뭐 할 거예요. 그죠? 오신 분들 합격시켜 드리고 그게 입소문 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민법 이틀 들어가는 게 제일 강점일 것이에요. 지금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12월은 그렇게 못하냐면 제가 이제 학교를 출강을 해요. 월요일 날 학교를 가요. 학교 가면 여기도 제가 그 가르치는 제자들하고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학교 강의는 다른 날로 조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교수님들을 급하게 제가 섭외를 했어요. 어렵게 섭외했어요. 공법 교수님은 뭐 여러분 알듯이 고강표 하면 인터넷 포털 검색 1위예요. 이분이 공인중개사 과목 자체에서는 제일 유명하신 분이고 어렵게 제가 모신 거고 학교는 이분은 검색이나 뭐 인터넷 쪽으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저만큼이나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실력자예요. 숨은 실력자. 그리고 나름대로 또 추종하는 세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어렵게 저희가 모셨고 공시법은 뭐 20년 되신 분이에요. 20년 되신 분. 유명하신 분. 세법은 이제 우리 신정 교수님 다들 잘 아시는 거고. 중개사법은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중개사법이 사실은 공법을 도와줘야 되고 공시세법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박사 학위자예요. 대학에도 계시고 출제위원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박사 학위자, 정통 법학학사 학위자. 출제위원급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아주 강점일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하는 시각이 아니라 출제자 시각에서 보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강사진이 이렇게 구성하는 게 참 힘들었는데 그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 가면 여러분 중요 과목이 민계공이거든요. 민법, 개론, 공법. 근데 이게 만약에 붙어버리면 특강할 때도 개일 3일을 연장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특강할 때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한다. 9시까지 한다.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여기서 10시까지 해버리면 그 다음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순서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거기다가 민법을 이틀을 들어가면 최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2월까지는 좀 이렇게 초급 이론 과정, 그래서 용어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교과서가 1월부터 들어가요. 그럼 1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느낌이 달라지실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중개사하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하고, 요즘에 주택관리사도 어떤 개념에서 좋냐면, 주택관리사 한 수강생 한 분이 오셔가지고 중개사 자격증을 따신 분이에요. 자격증을 땄는데 중개업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중개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관리사를 하겠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주택관리사를 따면 아파트 관리소장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개업소에다가 중개사하고 관리사 자격증을 붙여놓고 관리사업을 옆에 있는 주택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관리사와 공인중개사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아파트 관리소장 들어가서 월급 받으시면서 하는 것도 안정된 직장으로서 좋지만, 자기가 중개업 하면서 빌딩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빌딩 관리까지 맡는 거죠. 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요즘엔 그런 추세가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또 저희가 실무 강의를 또 해요. 실무 강의. 그러니까 실무 강의 12월부터 이제 경매하고 상가 쪽도 그렇고 경매 쪽도 그렇고 아주 탄탄하신 분들이에요. 실전 경험이. 사실은 이 부동산 쪽에 강의하시는 분들도 나 전문가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전문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옥석을 다 가릴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동산 교육은 오픈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다 모셨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이 업계에 있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정말 옥석을 가려가지고 저희가 초빙을 한 거고, 아예 전임 연구소장으로 해서 소장실을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상가 중개, 상가 투자, 상가 경매, 상가 공매, 상권 분석, 입지론, 이런 부분들을 실전에 맞게 그렇게 해서 그걸 진행을 할 거예요. 12월부터. 그래서 실무 과정하고 주택관리사 과정하고, 왜냐하면 중개업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셔요. 중개업을 해보신 분들은, 또 중개업을 해보신 분들이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이제 중개를 할 때 어떤 맹점이냐면 자기 고집대로 가요. 그 고집이라는 건 이제 경험에서 나온 고집인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다 틀려요. 중개 깊 틀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이론적인 배경 없이 경험만을 고집하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 저희 할아버님도 의사 위생병 출신이거든요. 근데 군대 6.25 때 위생병으로 나가셨다가 군의관이 사망을 해서 그 군의관 이름을 가지고 병원을 하셨었어요. 그러다 걸렸어요. 걸렸어요. 약 쓰는 거 다 알죠. 위생병 출신이니까. 무슨 약 쓰고, 예? 주사 놓는 거 다 해요. 근데 변수가 있을 때, 왜냐면 그건 경험으로 배운 거니까, 실전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가 된다면 그게 실전 경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이론과 경험이 겸비되어서 아주 사소한 문제, 그 사소한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어야 진짜 진정한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투자를 하든 투자를 유치하든 권유를 하시든 실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이제 소신이고 지론이에요. 그래야 우리 부동산, 그러면 뭐 꾼, 사기 이런 단어로부터 제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엄연한 사업 영역인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제 소신은 그래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상담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는 부분은 학원에 맡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집 피우시면 안 되고 제가 일일이 다 상담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봐봐요. 민법을 얘기했을 때 민법 제1편이 뭐였죠? 민법 제1편 민법 총칙. 제2편이 뭐죠? 물권법. 제3편이 뭐죠? 채권법. 제4편이 친족법. 제5편이 상속법. 자, 이게 이제 민법의 전체예요. 이게 민법 전체인데,
그러면 민법 총칙은 뭘 규정하고 있을까요? 아까 우리 봤죠. 민법 총칙의 내용은 권리의 주체 또 객체 또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권법은 물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물권. 채권법은 뭐에 대한 얘기? 채권에 대한 얘기. 채권은 뭐죠?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친족, 상속 이게 합쳐서 친족법은 친족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족 관계. 친족은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여기까지가 친족. 혈족의 배우자 혈족은 친족이 아니었죠. 이때 이제 혼인, 입양, 이혼, 파양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상속법은 상속, 유언, 요게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상속 관련의 상속인, 상속분, 유언, 유증, 유류분 이런 거 공부했죠. 예. 자, 그럼 여기 다시 봐봐요. 칠판 보시고요. 안 써도 돼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다만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친족관계, 상속관계를 이거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가족법. 다른 말로 신분법 그래요. 신분법. 그러니까 이건 가족관계, 신분관계다. 여기서 발생하는 내용들이에요. 요거는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두 개 합쳐서 재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산법. 그러니까 이건 무슨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민법 총칙이다. 그러면 이 총칙은 뭐야 이거는? 민법의 총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모을 총자예요. 모을 총. 법칙, 전체적인 규칙을 모았다라고 하는 게 총칙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게 가족법하고 그 다음에 재산법 두 개의 공통점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채권, 물권의 주체, 객체 변동, 신분권의 주체, 객체 변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민법 총칙이 전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고, 그럼 이거를 굳이 얘기를 한다면 결국 이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의 머리 이게 총칙이에요. 그럼 이쪽은 물권이고 이쪽은 채권인 거예요. 이쪽은 친족이고 이쪽은 상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관계는 무슨 관계? 신분 관계. 그리고 요 두 가지는 무슨 관계? 요거는 재산 관계. 그래서 총칙에서 이 두 가지를 규율하고 있으니까 민법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람의 재산 관계와 신분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민법이 한마디로 뭐냐? 재산 관계와 신분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쉽죠? 그래 이거는 여러분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알고 계셔야 돼요. 예. 혹시 출생신고 해보신 분? 출생신고 직접 해보신 분? 아기 낳고 출생신고 안 하셨죠? 근데 제가 출생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출생신고서가 있어요. 자치센터죠. 지금 동사무소 가면은 인지 또 뭐 입양 뭐 준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이거 다 법률 용어인데 여러분 이거를 일반인이 어떻게 쓸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당 자치센터 직원이 이런 용어들을 다 알까? 예를 들어 준정이라는 거예요. 준정은 뭐냐면 한자로 이렇게 써요. 준정. 바르게 준한다. 이게 뭐냐면 갑남과 을려가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혼인을 했는데 혼인 신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법적 부분은 아니죠. 그럼 얘는 을려가 낳았으니까 엄마가 있어요. 그죠? 아빠도 있죠. 하지만 혼인 관계에서 나온 아이를 친생자라고 해요. 친생자. 혼인 관계 중에서 나온 아이를. 근데 혼인 신고를 안 해놨잖아요. 그 상태에 애 먼저 난 거예요. 애 먼저 낳은 상태에서 나중에 혼인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드디어 법률혼이 됐죠.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사생아였지만 이제 뭐예요?
예? 준정이 되어서 혼인 중에 출생한 사람, 혼인 중에 출생한 사람에 준한다 그래서 준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혼인신고 없이 나온 아이를, 이거 뭐냐면 혼인 외의 출생자, 그래서 혼외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혼인 외로 낳은 아이, 예? 혼인 중에 나온 아이는 친생자 내지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 혼생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여기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준정.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은 공부해 두시면 두고두고 괜찮으실 거예요. 어제 저한테 이제 전화하신 분도 수원에 있는 제 학생이었는데 그분 개업해서 중개업소에 몇 번 들렀어요. 자리도 잘 잡으셨어요. 그것도 일도 잘하셨고. 근데 지금은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접었대요. 그래서 왜 접었냐 그랬더니 중개업 어려우니까 그래서 접었다. 그러면서 옛날에 뭐 했던 그걸 다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공부한 건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언제든 좋아지면 또 할 수 있는 거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분은.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는 전문 자격인이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 두신 거는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법대를 나왔지만 법대에서 공부하는 내용보다 이 부동산 공부가 훨씬 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민법이 사람의 재산관계와 또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시험 범위는요, 총칙 중에서 권리, 주체, 객체는 빠집니다. 빠져요. 권리 변동만 하는데 대략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물권법은 한 13문제에서 15문제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 중에서 질권이란 부분은 빠집니다. 이거는 동산이니까 동산 관련된 물권이고, 채권 중에 아주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계약법이에요. 계약법.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8문제에서 많게는 10문제. 나머지 평균적으로 여기서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친족법, 상속법은. 근데 이게 친족법, 상속법, 신분관계 이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얘기가 돼요. 왜? 여러분, 이거 띄워놓고 요만큼만 해놓고 이거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하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교과서를 읽을 수 있고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 모르면 안 돼요. 물론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 아닌 건 맞지만 이 내용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독학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독학으로 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독학으로 하시면. 그래서 학원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나머지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민사에 관한 특별한 법률을 만들어 놔요. 민사특별법. 여기서 이제 6문항이 요즘에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중에서 5개 법률인데 이 중에서 주임법이 2문제 나오거나 상임법이 2문제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주택임대차. 어떨 때는 실명법에서 3문제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출제 비율을 볼까요? 자, 여러분 자료에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기출분석 나와 있죠. 자, 금년도는 몇 회라 그랬죠? 금년도는? 예? 금년도는 22회. 22회 거기 빈칸이 있죠. 자, 민법 총칙은 총설 나와 있어요. 총설. 거기서 몇 문제 나왔을까요? 쓰세요. 몇 문제? 얼른 찍어요. 지금 2페이지 보면 표 나와 있잖아요. 22회가 빈칸이죠. 아니, 여기 봐봐요. 자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민법 총칙하고 여기 이제 의사표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사표 총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13회 쭉 해서 여기 22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2회. 여기가 비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죠? 요 빈칸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이제. 자, 22회 총설에서 몇 문제 나왔을까요? 찍어요.
찍는 것도 못해요. 두 문제 맞췄습니다. 두 문제. 자, 22의 의사 표시에서는 몇 문제 나왔을까요? 세 문제 맞췄습니다. 잘 찍네요. 대리에서는 몇 문제 나왔을까요? 대리. 세 번째 칸. 대리에서. 예? 다섯 문제 아닙니다. 그 아래. 네 문제 틀렸어요. 세 문제 맞췄습니다. 세 문제.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는 몇 문제 나왔을까요? 두 문제 틀렸어요. 네 문제 틀렸어요. 눈치껏 해요. 눈치껏. 세 문제 아닙니다. 한 문제 맞췄어요. 한 문제. 조건과 기한 몇 문제 나왔을까요? 한 문제. 네, 한 문제. 그럼 다 합치면 총칙에서 몇 문제 나왔죠? 10문제 나왔습니다. 10문제. 자, 물권법입니다. 물권법 총설에서 몇 문제 나왔을까요? 금년도에. 예? 예, 안 나왔어요. 물권 변동에서 몇 문제 나왔을까요? 6문제 나왔습니다. 점유권에서 몇 문제 나왔을까요? 한 문제 맞췄습니다. 소유권에서 몇 문제 나왔을까요? 한 문제. 용익물권은 두 문제입니다. 담보물권은 네 문제. 그러면 토탈 몇 문제 나왔죠? 그렇지, 14문제. 자, 계약법에서 계약 총론은 몇 문제 나왔을까요? 다섯 문제 아닙니다. 그 아래 세 개 위에 네 문제. 계약 강론에서 몇 문제 나왔을까요? 6문제 맞췄습니다. 그럼 토탈 10문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죠.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몇 문제 나왔을까요? 2문제. 상인법 1문제. 가담법 1문제. 집합법률법 1문제. 실명법 1문제. 그럼 토탈 6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기출문제 유형별로 분석을 합니다. 유형별로 분석.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나왔는데 금년도는 22회죠. 빈칸이죠. 사례 문제가 몇 문제 나왔을까요? 사례 형태의 문제. 문제를 낼 때 다음 중 옳은 거 틀린 거 이게 아니라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근데 뭐 매매한 상태에서 뭐 계약금을 줬는데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갑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뭐 을이 그거 어떻게 했다. 이렇게 사례 형태로 그런 케이스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케이스 문제, 사례 형태 문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론을 알고서 사례 형태에 접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사례 문제는. 몇 문제 나왔을까요? 찍어보세요. 14문제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무진장 어려웠단 말이죠. 판례 문제가 29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년도 문제 40문제 민법 문제 중에서요. 40문항 중에서 제가 다음 주에 자료를 드릴게요. 기출문제하고 아직 그 자료를 다 못 만들었는데 40문항 중에서 제가 적중시킨 문제가 몇 문제 같아요? 38문제 적중했어요. 예? 2문제 빗나갔어요. 그거 제가 인정을 해요. 2문제는. 예.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로 저는 근데 여태까지 보면 22회 때 그랬지만 21회, 20회 거의 40문제 전부 적중했어요. 올해 2문제 빗나갔어요. 이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1회부터 22회 때까지 1회부터 22회 때까지 총 몇 번의 시험을 거쳤을까요? 몇 번을 시험 봤을까요? 22번 갔지만 23번이에요. 왜 23번이냐면 공인중개사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가 몇 회인지 아세요? 8회예요. 그 다음에 어려웠을 때가 15회. 자, 이 8회 때는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문제도 개떡 같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다수설이 있잖아요. 다수설 그리고 소수설이 있어요. 이 설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학자들이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학설이 다수학자들이 가담하는 게 이 다수설이고 소수학자들은 나는 A라는 이론보다는 B라는 이론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학자들이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판례가 해석을 해준다 그랬어요. 판례는 6번 해석이에요. 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해석을 하는 게 이게 실질적인 뭐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판사 마음대로예요. 결론은. 학자들이 아무리 다수의 학자들이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소수 학자들이 옳다고 얘기하든지 간에 판례가 장땡이에요. 판례가 장땡.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가로치고 나와요. 문제에서. 그건 무엇대로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판례대로. 근데 통설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다수설과 판례 입장에서 제가 강의가 진행되고요. 소수 학설은 아예 언급조차 안 해요. 왜냐하면 소설은 나오질 않으니까. 시험에서. 소수설이 나오는 것은 각종 고등고시 문제,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고시 문제에서는 소수학설에 의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이걸 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고시 문제인데요. 8회 때 문제는 문제 자체도 엉터리였지만은 소수설에 의해서 답을 내야지만 답이 되고 다수설이나 판례에 의해서 답을 내면 답이 안 되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요. 사람이 출생한다 그러잖아요. 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출생한다라고 했을 때 출생이 언제부터가 출생이냐? 엄마가 진통했을 때다. 이게 진통설이라는 거예요. 일부가 나왔을 때 머리부터 나와요? 발부터 나와요? 얘가? 머리부터 나오죠. 머리통 보이면은 일부 노출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출생이라고 본다. 아니면 전부 노출해야 된다. 이런 학설이 있고요. 또 그건 아니다. 애가 다 나와서 궁뎅이 딱 때려서 응아 하고 울면 그러면 독립해서 애가 호흡을 하잖아요. 독립, 호흡설 이런 4개의 학설이 있어요. 학자들의 의견이. 그러면 이거는 학설의 의견이 다 다르니까 이거에 의한 결론, 이거에 의한 결론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민법에서는 뭐가 통설이냐면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에요. 이게 다수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결론을 아이는 전부 노출돼야 출생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답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소수설이거든요. 형법에서는 또 진통설이 통설이에요. 그런데 소수설인데 이거에 의해서 답을 내야만 맞는 거고요. 이거에 의해서 특히 나온 결론은 틀린 거예요. 8회 때 문제를 그렇게 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학종률이 거의 저조했어요. 근데 이때는 응시 인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 25만 명이 응시했어요. 합격생이 0.6%예요. 이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그러니까 한 학원에 한두 명밖에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추가 시험을 한 번 더 본 거예요. 무진장 어려웠겠죠? 자, 근데 몇 년 터울이 있어요? 그죠? 15회. 금년도 몇 회? 몇 년? 최고로 어려웠어요. 최고로. 이때 이후로 민법 문제가. 근데 그 어려웠던 문제 중에 근 8년 이래로 가장 어려웠던 이 민법인데 그 중에 판례 문제가요. 2011년 그러니까 금년도 판례죠. 올해 10월 달 시험을 봤는데 2011년 6월 판례가 출제가 됐어요. 이걸 최신 판례라고 하는데 최신 판례 제가 대략 한 600여 개 검색을 해서 문제를 30문제 정도 만들었어요. 30문제 OX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카페를 통해서 확 뿌렸거든요. 여기서 4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4문제.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4문제 나왔다는 거. 그것까지 맞췄어요, 저는. 저는 시험 보기 전에 제 자료에서 만약에 제가 저와 같이 공부한 데서 시험에서 안 나오면 어떨 것인가. 이제는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써요. 저도 강의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처음에 강의했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떨까. 그거 걱정했거든요. 근데 10년이 넘었잖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안 나왔어? 이거 출제연이 미친 거지. 당연히 나와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기마왕이에요. 찍기마왕.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때까지 나온 거를 문제수로 하면 1회당 40문제죠. 40문제 40문항. 근데 40문제는 5개 지문으로 돼 있죠. 곱하기 23회가 있었죠. 21회까지죠. 21회까지. 올해니까 21회까지. 그러면 40문항 곱하기 5개 하면은 지문 수로만 보면 5, 4, 20, 200개 지문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22번 있었잖아요. 추가 시험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는 4, 2는 4, 4,400개 지문을 파트별로 다 분류를 했어요. 주제별로 다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8일정 다 치면서 법률행위에 대한 문제는 쫙 풀어놓고 의사표시 문제는 쫙 이렇게 해서 지문별로 전부 다 OX 지문으로 만들어가지고 4,400개 지문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지문은 나오는 거 계속 나와요. 어떤 지문은 어쩌다가 한 번,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럼 이건 치는 거예요. 예? 이거 모자라서 각종 고시 문제, 법무사 문제, 민법 들어가는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분석을 또 했어요. 이거 하는데 분석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3년 걸렸어요. 지문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3년 동안 제가 이 분석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했지만 마지막으로 했을 거예요. 아무도 안 해요. 예. 어떤 출판사는 제 교재를 갖다가 베껴요. 그래서 기출 이렇게 제 거 가지고 베껴가지고 이렇게 써요. 저는 기출 문제 쫙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OX로 다 변환해가지고 작업이 무진장 많이 걸려요. 이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그냥 강의만 하고 기억, 머릿속에 있는 기억 가지고 가면 에이 이건 중요한 거고 이건 안 중요한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데이터 가지고 했잖아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알아요. 저는 알아요. 이건 안 나와. 이건 나와. 데이터 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적중률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계니까. 근데 이 방식을 다른 분들도 알아요. 알지만 못해요. 왜? 얼마나 힘든 건데. OX로 다 분할해가지고 이게 여기에 맞는 문제, 여기에 맞는 문제, 이걸 했는데. 그래서 저는 찍으면 다 나와요.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판례가 쌓였다. 매번 찍었는데 안 나왔다. 그렇게 강의했어요. 동영상 촬영한 것도 있어요.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는데 확 나와버렸잖아요. 그냥 나왔잖아요. 근데 공부를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마지막 찍기 자료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찍기 자료에서 나왔는데 그럼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틀렸어요 또. 왜 틀렸냐라고 했더니 긴가민가해서 정말 나왔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근데 내용 자체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찍어줘야 못 푼다는 말이에요. 푼 실력이 안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많은 분들이 나중에 최종 특강 자료에서 거기서 많이 나왔으니 그럼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공부하자.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똑같은 문제가 뭐 제가 한 문제가 A라는 형태로 나왔고 이 문제가 뭐 스몰 a라는 형태로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이건 같은 문제거든요. 말만 틀리게 했을 뿐이지. 예? 그런데 이 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물으면 안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그러면 이거 우리 공부한 거거든요. 맞아요. 원시적 불능 무효이다. 근데 이 원시적 불능이 계약, 성립 이전에 불능이 된 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거든요. 불능은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물으면 나온 거고. 이해되시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건지 아닌지를 모른다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게 찍기 문제 가지고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가지고 공부한 내용, 문제집 가지고 공부한 내용, 판례집 가지고 공부한 내용, 그래서 쭉 해가지고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해서 이 실력이 이제 쌓여가지고 여기서 최종 정리 특강으로 얘기했을 때 이때 이해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거 가지고 가면 교과서 뭐 필요 있어요? 다 필요 없지. 그래서 그렇게는 안 돼요. 밥이 되려면, 맛있게 되려면 뜸도 들이고 기다리기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한 11월부터 진행을 하셔야 돼요. 11월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 장속인 가지고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풀더라. 왜? 내용은 아는데 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글로 나왔을 때 갑이 글을 상속했는지 을이 갑을 상속했는지 그걸 모르더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을 교재를 읽으면 과연 그게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독하기 힘든 거예요. 독하기.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 자료를 보시면 22회 때 판례 문제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한 게 29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나온 것 같죠. 근데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야만 판례 문제가 아니라 그건 가로친 게 29개고요. 그 외에 그냥 다툼이 있으면 판례하면 이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례 지문을 넣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한 35문제까지 나와요. 매년 판례 문제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판례 문제는 어려워요. 판례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기출문제하고 제가 찍었던 문제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정말 나왔나 안 나왔나. 예,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드는 중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그럼 이제 기본 이론 다지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기본 이론 다지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하고요. 사례를 통한 이해는 한번 읽어보시고, 고의 가실 넘겨보시고, 준용과 유추 적용, 선의 악의 추정 의제 제3자 뭐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 자료는 이제 문제를 푸는 자료예요. 문제를 풀 거예요, 다음 주부터. 다만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기초 이론 설명하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날 한 것만 그날 다 소화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부담 없죠, 별로. 오늘 공부한 건 별거 없어요. 이거 공부했어요, 오늘 공부한 거. 이게 민법 전부다. 전부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시험 범위는. 그리고 앞으로 민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이제 내년 1월부터 일주일에 민법 2번씩 제낀다. 2번씩 제끼면 대단히 자세하고 대단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대한민국에서 민법 2번 안 된 저희밖에 없어요. 자신감 가지시고 저를 믿고 오셔야지. 저놈 자식 저거 이렇게 하면은 틀어지면 그때부터는 민법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소시적에 선생님 좋으면, 여선생님, 남선생님 좋으면 그냥 그 과목 좋은 거예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만남에서 미팅을 했다. 예를 들어서 처녀총각이 미팅을 했는데 첫 만남에 A라는 사람을 딱 보고 둘 중에 하나예요. 좋다. 예? 나쁘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요.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오케이 해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못 만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래도 뭔가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익숙하게 뭐 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접고. 그죠? 내가 공인중개사 해야 되겠다. 근데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하든지. 하면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체면을 걸고 저거 같이 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만큼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공부 방법도 저한테 맡겨주시면 돼요. 또 하나는 흔히들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합격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책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교과서를. 그래 놓고 합격하려면 교과서는 한 5번 읽어야 돼. 문제집은 10권 풀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 편견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작 중요한 거는 자기가 기본 이론을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문제만 풀면 매번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책 한 권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뭐 2권, 3권씩 보라고 해서 그걸 권유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안 된 이유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또는 남 때문에 저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 때문에 틀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변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 야, 이렇게. 본인은 안 하면서. 또 자료만 잔뜩 싸놔요. 사실은 진짜 진수는 우리가 이거예요. 1년 해서 딱 합격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년 만에 과연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냐? 있어요. 합격할 수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도. 뒤에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1년 만에 합격했어요. 예. 우리 최종 합격했어요. 동차로 1차, 2차 다. 1년도 아니죠. 3월 정도부터 했나. 젊은 친구니까 가능하다가 아니에요. 연세가 있으시든 연세가 없으시든 마찬가지예요. 젊은 친구라고 뭐 한 번만 다 기억해요? 그럼 천재 될게요?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다만 젊은 친구는 3번, 4번 반복할 때 연세가 좀 있으시면 5번, 10번, 100번을 반복할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반복 학습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복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료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자료가 찍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반복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자료를 많이 봐야 돼요. 어쩌다 한번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많아지면 많이 보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 봉쇄를 시키고 제가 직접 학습을 책임지는 상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멘토스쿨이라고 해요. 멘토스쿨. 요즘에 멘토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진짜 그 학습에 관한 한 제가 멘토가 될 거예요.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고 물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안을 하고 공부 방법은 많아요. 근데 개별적으로 맞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실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책을 읽는 게 공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다수 분들은 책 많이 못 읽어요. 내용 자체도 어렵고 앉아가지고 허리 뭐 하면서 살찌고 운동 안 하니까 그냥 앉아서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해요.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영상 강의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게 빨라요. 개별적으로 다 틀린 상황이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면담을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마음 놓으시고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또 딱 하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열정이 너무나 넘쳐나요. 뭐든 다 씹고 다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걸려요. 조금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아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 시간의 한계에서 시행착오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시면 여러분은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1년 만에 합격하셔서 합격자 모임 때 또 뵙고 실무 나가셔도 또 뵙고 그래서 자꾸 인연을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엔 또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